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경선 뒤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자 우원식 후보는 반발했고요. 또 강성 지지층은 우 후보를 찍은 표를 색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어중 씨. 지금 행적과 해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거친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아까 결과를 딱 발표했을 때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론이 딱 발표되니까 한동안 좀 멍하더라고요. 일단 당원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지금 민주당 상황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묘하다고 할까요? 이례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할까요? 국회의장 후보를,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 후보를 배출한 겁니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화면 좀 볼까요? 당원들의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전체 당원이 아니고 일부 당원 또는 강성 당원이라고 해야겠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 간다. 왜?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미래가 안 보인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를 보고 민심 받들어 사퇴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에서. 어제 뽑혔는데. 그리고요, 당원 상대로 도전장을 낸 거다. 색출해서 척결해야.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서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수박 척결 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추미애 의장 낙선하신 이후에 당내 분위기 좀 어떤지 좀 파악하시는 바 있으세요? 당내 분위기요? 네, 당원들. 정청래 일부 당원들이 이탈표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색출을 하다니요? 웃음 속에 뭔가 곤란한 상황이 묻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딱히 답을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뽑은, 국회의장 후보로 뽑은 의원들, 당선인들을 색출하자. 이른바 또다시 수박 색출 이런 움직임인 건데, 우원식 의원도 사실은요,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강성당원들은 우원식 후보를 친명으로 간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뜻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민평령계급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예.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매우 친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공천 과정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부의 활동들을 뒤에서 백업해 왔습니다. 예.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걸 같이 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게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강성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의 뜻을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추미애 당선인 자체를 국회의장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결국에는 민주 절차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고 반명 대 비명의 대결도 아니라 같은 따지고 보면은 친명입니다. 예. 조금 더 강한 성향의 의장, 조금 더 강하면서도 온화한 이미지의 의장 후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22대 당선인들이 뽑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뽑은 것이 당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우원식 그 당선 그 국회의장 후보를 예. 뽑은 그러면 당선자들 그러니까 향후 22대 의원들을 색출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색출하고 밝히라는 요구를 뭐 문자를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요. 우현식 후보는 사퇴하라고 있고요. 지금 더 나가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경선 앞으로 있을 때는 이름을 밝히는 투표, 기명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예. 현재 이제 언론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추미애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견제다. 그게 아니에요. 이번의 결과는 뭐냐면 이런 강성 당원들의 우격다짐식의 어떤 당무 개입 여기에 대한 어떤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나왔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격다짐에 대한 약간의 견제와 반발 심리가 작동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예. 22대 이 당선인들한테 엄청나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하면서 무조건 추미애 당선인에 투표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런 좀 강압적인 게 들어갔잖아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거의 좀 도를 지나치면 이거는 강압에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투표하는 의원들이 반발 심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저는 봐서는 추미애 당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 강성 당원들이 예. 본인들이 추미애 당선인의 따지면 국회의장 후보의 길을 막은 것도 없질 않냐를 돌아봐야 되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상 뭐 색출이네 만에 해서 당내 갈등을 정말 초래하는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22대 출발하는 이런 지도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위한다는 본인들의 마음도 오해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의 감정, 기분이 태도가 예. 되는 아주 안 좋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혹시 문자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하신 말 때문에. 종종 받습니다. 아, 이미 받고 계시니까. 아 근데 뭐 이게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22대 당선인 투표가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받는 게 두려워서 어. 그냥 끌려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예. 도를 넘어섰을 때 맞는 말은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것이고 MBN에 나와서 예. 소영주 맥 소장도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약간 소신성 발언까지 좀 곁들여 주셨는데 지금 이게 뭐랄까 뒤숭숭하다고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가 후폭풍처럼 좀 이게 뭐 벌어지고 있는데 이 후폭풍 안에는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경선이 끝난 뒤에 그 결과 관련해서 당원들을 향한 어떤 글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후보가 반발을 했고 다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냈고 이런 과정인데 우선 오늘 오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맥락에 글 쓴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우원식 후보의 반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해보죠. 처음에 어제 의장 후보가 이제 뽑힌 뒤에 당원 주인인 당 갈 길이 멀다. 아, 이거 그러니까 당에 대한 비판이군요. 상처 입은 당원 지지자에게 미안합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도 그런 똑같은 입장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우현식 후보가 이거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반발을 하죠. 그러자 오늘 다시 입장을 해서 갈라치기 할 의도 없습니다. 당신과 의심은 이제 의원의 마음의 줄임말을 의심이라고 폈어요. 당신과 의심, 간극에 실망한 당원들 위로하려 한 것입니다. 갈라치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다시 해명성으로 좀 내놨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제 글과 오늘 오전에 그 회의에서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요. 무슨 민주당이 큰 선거에 졌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장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만 딱 들어보면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저런 SNS 메시지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의장을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은 결국에는 저런 개딸로 일컬어지는 강성 당원들,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당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그런 강성 당원들에게 굴복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건강성은 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수석 최고위원부터가 저런 말을 할 때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사과해야 될 일인가요?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97대 72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97대 버전이 72가 지금. 있고 89대 80이 예.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줄 잡아서 9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투표가 마치 사과해야 될 일이고 당원들이 분노할 만한 일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저렇게 당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부가 강성 당원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의 건강성이 회복되기 어렵고 저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떤 상황에 가면 예. 정청래 의원 본인도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강성 당원들의 타겟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제어를 해야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당원들의 분노가 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당원들과 지지자를 향한 정청래 의원의 사과. 이게 지금 민주당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후보 선출을 두고 당내에서는 뭐 어이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던 것과 관계없이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우원식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발표가 되면서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러죠? 다 놀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원식 후보를 찍은 사람도 찍지 않은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죠. 내가 투표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나? 그게 아마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 당선자들도 충격이었을 테면 그것이 그 진실도 그 어이추가 나온 말의 배경엔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자들도 우리의 당원, 소중한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선의로 해석해서. 선의로 보면은. 네.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도 이게 사과할 일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죠.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는 거의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자를 달래는 방식에 약간 오해의 표현이 들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 뭐 일부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의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 안에서 민주가 사라졌다라는 비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사라졌다고 하는 민주의 이 모습이 다시금 확인이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건강한 정당이라는 모습들을 확인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정청래 그 뭐 최고위원의 발언이 뭐 조금 이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지금 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당심 민심이 이 교차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그 뭐랄까요 섭섭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을 좀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은 탈당 신청했습니다 라면서 인증 사진, 뭐 인증 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걸 뭐 올린다 그러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단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밝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 뭔가
아니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이 나오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단 추미애 당선인은 의장 후보 도전했지만 탈락한 거란 말이에요. 관련 모습 좀 보겠습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장 경선 패배, 추미애 당선인이 그럼 넘어야 할 벽이 있었던 거. 그 벽을 못 넘은 건가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강성 발언을 했죠. 친명 뭐 이런 걸 좀 강조했죠.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치 아닌 민치다. 협치 그런 거 필요 없다. 밀어붙여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저게? 쫄지 않는 국회.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과거 행보 이게 지금 뭔가 벽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2000년대 초반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부분. 그럼 이게 이른바 친노 인사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당시에 환노위원장 맡았을 때 당론 반대인데 뭐 이런 걸 강행 처리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모습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죠. 이런 건 또 친문 인사들의 또 반감을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몇 가지가 좀 얘기 나오는 게.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과거의 모습, 최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당대표이고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이노씨 결정을 했다고? 네?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토론해 보자니까요.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아직도 무거운 마음이고요.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윤기찬 부위원장.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그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미애 당선자가 따른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동지적 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사실은 경쟁 관계일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애당초에 많은 패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상하게 추미애 당선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 좌충우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정부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보여준 행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독자적 행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권에 대한 뜻이 없다고 평가받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도 또 도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육선이라는 거죠. 당내 최다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반기에 의장으로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도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분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선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것 같은데 왜 안 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면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일부 지지층은 왜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죠. 그리고 그걸 표한 적이 없어요. 밖에다가는 순리에 따른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등과의 단일화 등을 통해서 보면 외견상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밀고 있다라는 것이 지지층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 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속마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를 놓고 미소를 짓고 있다.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 결과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 이것이 당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다라고 물론 뭐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후반기에는 그러면 조정식원이 된다든가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었고요. 대선 주자로서의 그 활동 범위도 줄었을 것이고 다음 당대표 도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분을 얻고 추미애 경쟁자도 제거한 이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의도했는지 의도치 않았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소장님? 그럼 후반기, 그 2년씩 하는 거니까요, 국회의장은? 네네. 그럼 전반기 2년, 그럼 후반기 2년이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후반기를 도전할 가능성, 그러면 도전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할 가능성은 제가 먼저 짐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추미애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분이 도전한다면? 한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죠. 그러니까 6선에 많은 이제 고령자를 했던 그런 방식에서 6선과 5선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5선이 전반기를 했는데 6선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온 것은 이제는 이제 그 전체가 역전돼서 이제 후반기도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선으로서 서로 6선끼리 단일화를 했는데 양보를 한 게 됐죠. 양보한 게 됐는데 결국 양보한 사람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제 5선급에서 4선급에서 후반기가 나오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저는 윤기천 변호사님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당선인 자체가 이게 된 것들이 명심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명심을 너무 주장하면서 본인이 명심이고 또 민심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당원들을 드라이브했는데요. 이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2대 당선인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지키기를 한 것이다. 이거 보셨잖아요.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이력들을 보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당에 대한 그 당론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봤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높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봐서는 22대 당선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미애 이 당선인을 국회의장을 시켜놔서 대권 가도에 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결국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휘추라는 표현과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게 여론 형성이 됐던 것이고 결국엔 그 여론 형성의 기폭제가 됐던 건 강성 당원들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어떤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 저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득보다는 실이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적인 어떤 결과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괜한 사과를 한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하나 보시면 차라리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강성 당원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전제를 깔아야죠. 제가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뜻하는 바를 같이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를 전제를 깔지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괜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최고도요. 본인이 추미애 당선인이 되게 많이 밀었는데 당원들한테 같이 밀었던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이게 그냥 깔끔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에 드러나기로는 강한 친명 성향을 갖고 있는 추미애 당선이 어휘추라는 이름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뭐가 유력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밑에 두고 당원들은 막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실제는 잘 됐다 이게 차라리.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거 복잡하게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아니면 이게 뭐 교통정리하다 교통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강성당원들에게 당선인들은 또 죄인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당선인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뭔가 당선인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고 추미애 그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는 또 척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여튼 희한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석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깊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이 되는 저 당선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당선인 관련 얘기가 좀 나왔다 그러네요. 일단 그걸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나요? 추미애 당선인 후보가 안 된 거예요?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죠. 예. 뭔가는 언급은 있었으나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예.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또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송영훈 의원, 지금 저 박정훈 당선인이 뭐 예의상 밝힐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보죠. 저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당선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그 뭐 루틴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추미애 당선인이 당시 법무장관에 지명되니까 먼저 축하 전화를 드렸다. 뭐 그런 일화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박정훈 당선인이 뭐 말씀을 옮기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이상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죠. 뭔가 더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당선인이 단일화도 했고 그다음에 사퇴한 후보도 있었는데 어쨌든 절반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그 당내에서의 득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미애 당선인이 6선까지 오는 동안에 쌓아온 모든 정치적 여정의 총합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뭐 환노위에서 과거에 민주당 당론을 어기고 뭐 단독 처리한 것이라든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과거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으로 소위 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뭐 징계라든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또 그 당시에 떠오르는 단어 하면은 거역, 뭐 수명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긍이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언급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정치권에서요. 이른바 어이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에서요.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뭐 시정연설 등등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두 인물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어제 그 자리에서 있었을 건지 뭐 밝히질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국회의장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 상황과 갑자기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주장이 연결이 되는 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찬반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2대 국회가 막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국민들로부터 한번 이렇게 기대와 지지를 받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종의 개혁 동력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민주당 내의 의견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죠, 지금 연임론과 관련해서.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명인의 마을, 여기 이재명 대표의 뭐 열성 지지자들이 뭐 글 올리고 활동하는 이런 온라인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거는요,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이상입니다. 이상. 다음 당대표도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머리끄덩이 잡아서라도 이장님께 연임 부탁드려야. 여기서 이장님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님 연임 안 하면 민주당 큰일 난다. 윤기찬 부위원장.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탈락. 다른 말로는 의원식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 이거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단독 출마잖아요. 나머지 분들 다 포기했으니까. 예. 그 과정은 굉장히 정치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 물론 좀 다르지만 그건 당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보지 않고 진행을 해왔어요. 국회의장이라는 직책도 정치적 중립성 필요 없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좀 달라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추진 과정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진 과정과 상당히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주어져야 돼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지금 전혀 없고 지금 뭐 머리끄덩이를 뭐 해서라도 뭐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그렇죠. 지금.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적인 뭐 로열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밀었는데 나머지 당선자들, 다른 당선자들이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받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강서지침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당선자들이 수박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아, 수박행위. 네. 아. 소위 말하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그 연임을 시켜서 수박을 색출하고 단일 대우로 가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인데 그게 그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의도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만 알고 계시겠지만 표수를 보나 아니면 그간의 진행 경과를 보나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밀하게 설계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보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대로 국회의장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할 일을 더 맡기고 당을 추스려달라. 이런 상황이 됐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그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연임 주장과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뭐 뾰족한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또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선이 둘에 뭐 5선이 몇 채 있고 다 한번 대표하고 싶겠죠. 근데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 봐 또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표현이 뭐 강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김진욱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본인의 결심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뭐 연임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건 지금 어렵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요.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6월 중순에서 6월 말경, 뭐 늦으면 이제 7월 초 같은 경우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가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 이것도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원내대표라든지 여기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맞았지만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보면 집단지성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가 이렇게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는 상황 이런 상황들로 보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누가 그 뭐
책임을 묻거나 예. 사당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는 조금 아직 한 달여 정도는 예. 좀 더 자유롭게 고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이게 뭐라고 후폭풍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뭔가 민주당 내에서 뒤숭숭한 분위기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두 분은 최근에 공통점이 꽤 있습니다. 그 지점, 그 점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요새 비난, 한동훈 비난하면 떠오르시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지금요. 일단 그 분과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보시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돌아갈 때 79년에 따로 죽어요. 올려드리고 다리는 진짜 안 괜찮고요. 네. 부수적으로 이게 또 눈도 안 좋습니다 지금. 7시간 반 동안 하여튼간 땡볕에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오늘 이 5.18 민주묘역 참배를 했는데요. 뭐 비호남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뭐 거의 처음이다 이런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시간 반 동안 900여 기가 넘는 묘비를 찾아서 참배하고 헌화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고 어떤 성의나 어떤 이런 걸 좀 보였다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인물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보시면요. 서로 굉장히 덕담을 최근에 주고받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는 인재입니다. 인재.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시장 총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추천하고 막 그게 극찬을 하는 최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인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맹비난을 하고 있죠. 보수 괴멸시킨 한 용서롭다. 최근에는 무슨 총선 말아먹은 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한동훈 선거 지휘 능력 없다. 그 패장이 다시 혁신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이것도. 소영주 소장님. 네. 반 한동훈이라는 입장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데요. 다른 제가 게 있습니까? 보기로는 뭐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 번만.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화면에 보면 홍준표 시장은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 괴멸시킨 어떤 책임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저 홍 시장을 얘기로 하면 사냥개가 돼서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것이고 본인이 또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때 또 우리 보수 쪽 인사들을 수사해서 했다. 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한 문구로 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 예. 더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는 지는 해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와 차별화돼서 뛰쳐나온다면 이건 또 새로운 미래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요. 윤석열 정권하고 붙여댑니다. 붙여대는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꾸 붙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를 괴멸시켰던 역할을 했다. 예. 그때 문내 사냥개를 했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탓으로 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만 치워대면 본인의 대권과도에 가장 큰 도를 얻는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발언 자체가 그냥 책임론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능력이 없다, 초보다, 정치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수준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권력에서의 견제구만 날리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절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예 뽑아버려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시장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미래 권력으로서의 경쟁자 수준의 견제구를 나뉘는 거기 때문에 한 문금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강도 차이는 크게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 대표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맹비판, 맹비난을 하는 이유를 추정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 시장님이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불편하게 생각한 지점 중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유한국당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홍 시장님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의 인사들과 그리고 또 보수 전반의 인사를 거의 1,000명 가까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송영훈 의원? 저 이유가 정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냥 갖다 붙인 이유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적의 적은 동기라는 관점에서 홍준표 시장과 비슷한 궤를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뭐 보수 인사를 1,000명 가까이 수사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감추고자 나온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올드한 정치 문법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누군가를 후계자로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를 안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법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포지션에 서 있는 것이고, 한편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개혁신당의 합당이 좌초된 뒤로 2월 중순부터 총선 때까지는 한두 달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주목을 다 가져갔던 것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여당의 수장이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젊고 스마트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위 호환이거든요, 소위. 그래서 상당히 그 자신의 관심을 가져갔던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고 어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그 여권의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함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척점에 서 있는데 이런 이해득실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적폐 수사를 하면서 뭐 1,000명을 수사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겉으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 지금 무슨 윤석 대표가 무슨 수사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뭐 1,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수사가 뭐 진행이 됐다. 이걸 설명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수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검찰 소속이었으니까요.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 시장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지금 우회로 뭔가 비판한다고 보시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는 발언이냐. 상남자다. 오히려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것은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을 이긴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왜 없습니까? 본인이 대선 경선 후보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본인의 그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는 그런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깠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금 좀 전에 서영주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지는 해를 굳이 거론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또 친윤계의 지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굳이 욕먹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놔두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까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돌려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해석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뭐가 지금 표현을 아까 뭐 까면서인데 제가 비판하면서로 약간 순환 좀 시키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요.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모습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맹비난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약간 거드는 듯한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옹호 두둔하는 입장. 이건 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당 본류는 아니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긴 하기 때문에 적당하지는 않지만 적절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서영주 의원 말이 좀 맞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같이 한 묶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지는 않는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더라도 본래는 같은 분이다. 따라서 당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당원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이제 학습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저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금 보수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사실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 견제 방식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한 차별화를 가게 된다면 그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별할 걸 예상한 거죠. 지금도 차별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차별한다 하더라도 본래 같은 분이다. 차별을 해봐야 차별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색깔이 사실은 걸어온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묶음으로 묶어놓고 그런 공격을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이제 대권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쟁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견제성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거죠. EJ 효과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조금 더 대권 행보가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으실 거고 본인이 이제 그 비전을 주셔야 되잖아요.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주는 행보를 곧 시작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돼야지만 국내심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또는 대통령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행보를 하시게 되면 국내심은 좀 오래 갑니다. 이 침체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쟤는 안 되거든요. 이런 비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유를 대고 계시지만 사실은 쟤는 안 돼. 태생적으로 안 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정당에서 또는 이제 공인 입장에서 보면 오래 하실 바람직한 비판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백서 놓고도 참 말이 많고요. 이 백서를 좀 주도하고 있는 조정훈 TF 위원장을 향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의 압박과 비판 뭐 이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단어 하나, 뭐 표현 하나, 그야말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해서 오히려 개혁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 생각해요.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는 팩트인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유진산 씨처럼 그 역사의 그 뒤안길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쇠락의 길을. 이 총선 말아먹은 애에게 또 당을 맡겨야 되겠느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그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나 이거 도저히 난 그 용인하지를 할 수가 없다. 애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느냐? 본인이 출사표 던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번 해보면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보고 나오세요군요. 당대표 나오세요. 한번 해보시죠. 건곤일척. 큰 싸움 한번 벌여보시죠.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백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도 백서를 만든다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판단하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동훈 책임, 한동훈이 뭐 원인 제공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위두훈이잖아요. 팬카페 이름이. 우리가 지지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자체 백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름을 국민백서 뭐 이렇게 좀 표현하나 본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지금 당길 거라고 지금 이렇게 글들 보면 나와요. 뭐 한동훈이 있어서 백성 넘겼다. 그나마 백성 넘긴 게 누구 덕인데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한동훈 책임 없다. 그리고 조정훈 백서에는 함정이 있다. 조정훈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 자격이 없다. 아까 조정훈 위원장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백서 작업이 뭐 최근에 시작이 됐고 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내용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홍준표 시장의 그런 비판, 비난 그리고 일각의 다른 친윤 의원들이 살짝 뭐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견제를 지지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홍준표 시장과 이른바 친윤계 정치인들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 큰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통합과 재건이 가장 큰 테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그 책임 공방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라면 그렇게 갈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서가요. 사실은 백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법원 판결문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서에서 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뭐 어떠한 원인으로 졌다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해석인 것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 백서가 나오고 나서 전당대회 룰이나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전당대회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백서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그 부각시킨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서 저는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연 인위적으로 책임을 과대포장하거나 부각시키는 일이 있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편으로 또 팬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쪽의 해석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전당대회의 결과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한다면 한쪽의 당에서는 이게 진짜 백서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백서입니다. 백서를 들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책임론에 누가 있습니다. 이런 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상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빼놓고서는 전당대회 얘기든 뭐 어떤 얘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전당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위드훈이라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예. 여기에서 만든다는 백서 이것도 결국은 당에서 만드는 백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당에서 거부감을 만드는 갖고 있는 것 백서에 대한 편파성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 당에서 만든 백서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고 전대에 출마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지금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예. 윤칠한삼이라는 단어가 네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칠한삼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30%.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은 있지만 비중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다르긴 겁니까? 달라도 둘 다의 책임이 없다고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에서 만드는 백서에 특정인의 책임을 거명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으로 하자 주체를 그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것이 이번 선거의 키워드였다, 화두였다라고 보면 윤칠 한삼 정도의 책임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임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예. 김경률 전 비대위원입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30%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 벌써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 책임론의 이 책임의 규모, 예. 이 책임의 비중을 얼만큼으로 뒀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팬카페에서도 이제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백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패배 책임을 묻게 되면 백서 뭐 한 20분이면 쓰죠. 뭐 누구 몇 %. 그러니까 백서를 쓰려 그러면 조정훈 TF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처음 이번 총선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은 의석수까지 하면 총선 3연패예요. 예. 큰 의석수만 봐도 21대하고 지금 총 2연패거든요. 예. 그럼 그 당시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없었고 윤 대통령도 없었어요. 그때 왜 졌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연거푸 2연패를 한 이유, 크게 진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 관계를 구조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백서에서 누구 책임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바꾸면 끝이에요. 그 백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훈 TF 위원장도 지금 명백히 이게 왜 우리가 총선 3연패, 2연패, 크게 2연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따져보는 백서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보태면요. 예. 잠깐만 한 30초만 얘기할게요. 보통 이제 여야가 선거가 끝나면 백서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조정훈 TF 위원장의 백서를 보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백서는 처음 봤어요. 결국에는 조정훈 TF 위원장이 본인 정치를 하려다가 이 백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좀 덧붙여 주셨네요. 다음은요. 어제 짧게 사진으로만 좀 소개해 드렸는데 153일 만에 공개 행보 뭐 이런 제목이 오늘도 많이 붙어 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로 좀 가볼까요? 등장 시점 이걸 놓고 엇갈리는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약간 평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요. 어제 김건희 여사 약간 이 해외 VIP들 뭐 해외 총리 캄보디아 총리였습니다. 내외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참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 저렇게 사진도 공개되고요. 그거에 대한 뭐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밑에 아래쪽에 있죠. 한 루마니아 정상회담, 한 앙골라 정상회담 이럴 때도 행사가 있었을 때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나 내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비공개였어요. 그냥 어떤 일정에 참여했다 정도만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지난해 12월 이후입니다. 지금 첫 공개 행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했죠.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약간 사과하는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캄보디아 정상 관련된 일정이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 일정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놓고요. 지금 여야가 아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맬 게 아니라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놓고 가끔 매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15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의 역할에 익으면 집에서 그냥 옛날 표현대로 하면 밥하고 빨래하는 역할만 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특히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개 행보가 나온 시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아니 이거 당연한 공개 행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왜 이상하게 봅니까? 이렇게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소영주 소장님. 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을 소화한 거잖아요. 어떤 이 외교 관련된 일정인데 이 일정에 대한 사진, 내용이 공개된 이 시점,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고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일정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사, 주가적 수사를 신속하게 하자 지시가 있었죠. 지시했고요.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송경호 지검장의 수사팀을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해서 공중분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바로 이 신임해서 올려요.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게 참 이걸까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5월 말까지 그리고 최종 목사까지 소환했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갑자기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오면서 김정숙 여사의 수사로 시환이 됐다. 이슈가.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짐을 턴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배려하면서 사과 플러스 수사팀 교체까지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여보 좀 이제 편안하게 공개 행보를 하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이제 점점 스물스물 공식화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조정훈 당선인 말대로 에이 집에만 있고 뭐 본인 숨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 하실 거 아니면은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이제 검찰에 나오셔서 최재형 목사 조사 받았으니까 나오셔서 공개 조사를 받으시면 이 또한 뭔가 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부인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서서도 뭐 민주당 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뭔가 이 시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관계자가 설명을 한 건데 외교 행사는 국가 이익이 걸려 있고 상대도 있다. 언제까지나 비공개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나온 거다. 앞서서 두 차례 어떤 정상들의 방문 때도 만났는데 그땐 공개가 안 됐거든요. 내용 자체는 뭐 사진이나. 근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적절한 시점이 돼서 나온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 저는 저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진 공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총선이 지나고 나서
루마니아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일정을 다 수행을 했지만 사진이 공개가 안 됐죠. 내용이나 뭐 사진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를 안 한다고 또 야권에서 뭐라 그래요.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상회담에 뭐 관련해서 상대국의 그 정상 배우자와 외교를 했으면은 그 일정을 공개를 하고 사진을 공개를 해야지 왜 안 하냐고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하고 정상회담한 이후에 또 앙골라하고도 있었죠. 뭐 앙골라하고 정상회담하는 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뭐 상대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뭐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역할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 외교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제 외교 예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의존적으로 일정한 역할이 관례상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했다면은 또 공개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일이고, 이걸 자꾸 무슨 검찰 인사하고 엮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요. 지금 소영주 수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정숙 여사 관련된 수사가 지금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꾸 이제 지검장 교체와 수사의 내용을 엮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예. 자, 전주지검에서 원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그 타이 이스타젯 예. 취업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주지검장을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전주지검장을 교체를 한 것이 그 문 전 대통령 사위 의혹 사건을 대충 수사라는 의미로 교체를 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한 것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예. 만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체 타이밍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교체를 한 것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대충 수사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서요. 예. 그것은 어느 누가 대강 수사라고 지시를 한다고 한들 예. 대충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조사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인가, 어떤 결론 낼 것인가,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관심의 시각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새로 취임했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이 수사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 뭐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심은 사실 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만들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패싱한 검찰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여사가 바로 공개 일정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여사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사가 공개적인 일정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음 주쯤에 요번 검사장급 이하의 예. 이제 중간 간부들 인사가 이제 후속 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얘기가 있죠, 지금 1차장, 4차장 검사뿐만 아니라 예.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 평검사들의 예. 인사까지 만약에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만큼까지 있는지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까지 교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 이것은 더 이상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해진 거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취임식에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포함한 검사장들이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검사장, 여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가시밭길 얘기를 좀 새 검사장들 앞에서 저 얘기를, 지금 그러면 뭐예요? 여기 오신 분들 가시밭길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리고 매 순간 고난,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 꽃과 열매를 키우는 보람을 찾을 수 있으니 자긍심을 잊지 말라.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가시밭길을 검찰총장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단계부터 쭉 정치권의 이력을 봐왔기 때문에 예. 사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 검사장들, 지휘하는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쉬운 길은 아니죠. 야당에 대한 수사는 또 야당에 대한 수사대로 또 이재명 당대표 얼마나 반발 많이 하셨습니까? 예. 또 여당에 대한 수사는 또 여당에 대한 수사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일단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면 것이 저 가시밭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보편적 가시밭길을 말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어렵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저 열매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면 열매겠지만 만약에 그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를 열매 삼는다 그러면 저희가 검찰 만능주의에 대한 여야 반발에 대해서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진 사람은 죄를 밝혀내야죠. 그런데 억울한 사람의 경우는 또 죄를 털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원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열매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는 뭔가 열매를 찾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예전에 대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다시금 또 되돌리는 돌이키는 이런 오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이현석 총장이 말씀하신 저 부분은 박 법무장관과의 말씀과 대비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사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인사가 잘못된 거냐 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또 잘한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승진하거나 그런 보직으로 가는 걸 또 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인사가 잘못된 것이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그냥 좋겠다. 그래서 요 주제 마지막 질문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께 추가로 하나 드리면 지금 검찰 내 이 고위직 인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인사, 그 밑에 직들에 대한 인사, 뭐 차장 검사들 얘기 나오는데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반부패 2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 부장이나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이거 더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체되는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5월 18일인가 2년 전 2022년도 5월 18일인가 23일째 인사할 겁니다. 그건 2년이 됐어요. 원래 1년마다 바뀝니다. 차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서 난 더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뀔 연한이 안 됐는데 바뀐다. 이제 8개월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안 바꾼다. 그럼 파견을 또 시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장급들은 또 파견 나가서 인사가 있고 파견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인사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바꿀 시기가 안 되는데 바꾼다 그러면 또 이건 오해 여지가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 기준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면 일단 그거 갖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처리돼서 2년 동안 송경호 지검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리고 송경호 이 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이 수사를 5월 말까지 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월 말을 못 기다려줍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이걸 묵살하고 최영재 목사를 불러서 수사를 하고 이 수사를 털기까지 한 16일 남았는데 왜 이 수사팀을 해체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면 이 수사를 털어주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든 송경호 지검장이 내심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 김건희 여사가 불가피하게 대면 조사, 검찰 출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저는 상식적인 접근이 뭐 다들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검찰은요, 제가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물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직무 명령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검찰 동일체 원칙이에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3번 한 이유도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 원전 사건이나 아니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 인사가 적법한 인사였고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나오면 그때 비판하는 게 맞지. 그때 국민의힘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할 게 아니에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권력범죄 수사팀을 교체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관행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직권남용이라고 대통령이 직권남용에서는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데 입장이 왜 완전히 다른 겁니까? 서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장관의 그럼 수사지휘권을 3번씩 저희가 했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 자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실이 이렇게 16일을 앞두고 그걸 못 기다려준다는 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그거죠. 5개월을 기다려줬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고소했나요? 12월 달에 고소했나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늦게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정확하게 28일 만에 끝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2020년도 4년 지났어요. 도이치모터 사건은. 일반인들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왜 처분 안 합니까? 인사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갖고 지금 수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따져야 아주 이상 갖고 그냥 갑자기 뒤늦게 그냥 치열하게 지금 왜 인사가 그때하고 지금 뭐 다른 겁니까?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이 얘기를 좀 주고 받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배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자,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운전. 이 여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과연 음주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왜 했는가. 그리고 블랙박스의 그 칩. 이건 어디 갔는가. 누가 뺐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 사안 다루기 위해 지금 윤기찬 변호사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방금 영상 뒷부분에 나왔어요. 이 김호중 씨가 변호인 선임을 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조남관 변호사는요. 일단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 누군지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여러 가지 그때 추임 갈등에 뭐 직무정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어요. 검찰의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오르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죠. 변호사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남관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언론에 좀 설명했어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변론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변호인으로서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요거는요. 요거 윤기찬 변호사. 검찰 거의 최고위직이에요 지금요. 그 출신인데 이 출신을 지금 김호중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뭐 의뢰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금 수사 단계잖아요. 이제 조사를 막 하고 있는 단계. 통상 보면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곤 합니다. 경찰 경력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 거물급 변호사 선임했다. 단순히 그냥 무슨 검사 출신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 출신 검사 그렇죠. 출신을. 그렇다면 이제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은 불리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법률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또는 검찰 송치 전에 법률 적용 그 전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치하게 다뤄보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여요. 예를 들면 사고 미조치라고 제가 입건돼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도주 차량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 지금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그렇죠. 일단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이게 뺑소니, 소위 뺑소니가 되게 되면 김호중 씨 측에서 음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주했다면 그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죄가 엎어지고 덮어지고 한 이런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뭔가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음주 문제가 지금은 관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리의 밝은 또는 검찰과의 여러 가지 뭐 일을 잘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이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고위직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통상 수임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 소속사하고의 또 뭐 조 변호사하고의 관계,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약정 그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성공부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물론 무효가 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주면 받으면 되지만 법원에 청구해서 이걸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착수금이 많아지겠죠.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착수금이 많아지는 구조가 될 테고 그 착수금은 일반적인 사건, 물론 김호중 씨라는 분이 또는 그 소속사가 이번 사건으로 입게 될 타격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까. 그게 얼마입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조 변호사 한번 모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당 그럼 윤기찬 변호사가 만약에 저런 사건 맡으신 것보다는 훨씬 많다? 그럼요. 몇 배는 많다? 저한테 저런 사건 오지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로 추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죠. 지금 사실 김우중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리고 경찰이 들여다보는 이 지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일단 관련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뭐 술도 있고 한데 타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달라고 편의점에서 사다 줄 수도 있고 없어요. 원래는 가게에 비워주면.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보죠. 지금 보면 뭐 사건 전후 김호중 씨 뭐 행적 이런데 지난 9일 밤이죠. 어떤 주점에서 자택으로 갔는데 그때 대리 기사를 불러갔어요. 그리고 50분 뒤에 자택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차를 몰고 직접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다른 술집으로 가려다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사고 발생 5분 뒤에 사고 현장 200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 이런 거예요. 이영민 변호사? 조금 의아한 거는요. 지금 나오는 게 술 안 마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뭐 김호중 씨 측에서 나오는 설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술잔에 입만 댔고 음료수만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술잔에 입만 댔지 술 마시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대리운전은 왜 했을까요?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을 보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호중 씨 상태가 많이 피곤했다. 어쨌든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인사차 오기는 했는데 많이 피곤했고 그래서 이 술집에서도 피곤한 사람은 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다. 근데 피곤해서 갔다고 했는데 50분 뒤에 또 다른 술자리를 또 가기 위해서 다른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영민 변호사, 지금 김호중 씨 측 뭐 소속사 측에서 입장 내놓은 걸 보면 일단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 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화면상 뺑소니는 맞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운전하고 조치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만큼 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결국 음주운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건 좀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예.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됐을 때를 이제 음주운전으로 봐서 처벌을 하는데,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이 아니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저런 지금 동선이면은 술을 안 마시고는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음주운전 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형사처벌할 때 엄격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됐을 때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혹시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술을 확실히 그게 술을 마신 게 맞는지도 이제 증명이 돼야 이게 되고요. 뭐 수치로 딱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몇 잔을 마셨는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역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든 아니면 법원 단계에서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가지고.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찾은 거는 저 사고가 난 지 한 17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도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어떤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것 같지만 수치가 안 나와서 뭐 아무 문제가 안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전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가 음주를 했다라는 게 적발이 될 것 같으면 뭔가 메모리칩,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같은 것도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얼마 전에 자세한 본인 어떤 상황에 대한 해명, 입장을 냈는데 그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자기 본인이 직접 허위로 가서 자수하도록 하게 했다. 본인이 시켰다.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의 무슨 사촌이요? 그러니까 인척인 거예요. 근데 인척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뭘 도와주거나 그래도? 예, 이게 증거인멸죄나 아니면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에 예. 이 어쨌든 친족 간에는 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 간에는 어쨌든 이제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친족이었기 때문에 숨겨줄 수밖에 없었다. 증거를 뭐 이렇게 은닉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처벌의 수위를 그 좀 도와주더라도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은닉이나 아니면 뭐 도피 이런 걸 도와주더라도 인척의 경우는 처벌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책임을 없다라고 봐서 이제 처벌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그 혈족이나 이제 어쨌든 사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를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서 이제 자수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육촌이었던 지금 뭐 누나의 전 남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촌 형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가서 직접 이제 허위로 자수를 하고 이렇게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 이런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지, 제3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또 교사범으로는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안이 여러 가지 또 파생을 하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팬클럽이 김호중 씨를 뭐 위해서 또 이름으로 뭐 기부를 하는데 지금 그 기부금을 받은 어떤 구호단체 측이 이거 받기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못 받고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환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연을 계속 하는 게 적합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는요. 어제 오후에 나왔던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판결 나왔거든요. 그거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각하 기각, 그러니까 이게 정부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어려움에 처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이렇게 좀 판정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협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언론 인터뷰 통해서 냈거든요. 의협 회장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혜근 판사가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윤시환 변호사, 저 설명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면택 회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의사도요 특허제도예요. 면허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사로서 뛰어나도 국가에서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들은 사회 시스템의 일환인 의사가 부정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어제 이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그 자료 중에는요. 의사들의 연봉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의사의 평균 연봉이 저렇게 뛰었다. 2억 800만 원에서 3억으로 뛰었다. 6년 사이 44.7%. 그리고 이 진료 과목에 따라서 안과 의사 연봉 평균이 6억이 넘고 정형외과는 4억 7천, 이비인후과는 뭐 4억 1,300. 뭐 이런 자료를 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경윤 변호사.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저 연봉 자료가 혹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워낙 많은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딱 저 연봉이 막 저 자료가 이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집행정지를 인용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예.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대 이제 증원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료개혁이라는 이런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지금 지방의료원에서도 이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필수 인력 의료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의사가 빠져나가는 그런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뭔가 의사 임금 체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만 갖고 판단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분야의 구조적인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 좀 소개해드렸고요.